존경하는 나 오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때만 나오셔서 계속 말씀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법사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진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특검을 과거에 자신들의 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정치검찰이 억지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걸 보고 민주주의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깝고 참 유족들에게도 참 위로의 뜻을 표하지만 그러나 이게 특검은 어떤 특검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비리를 16가지를 수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성원을 보면 특검은 법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보다는 민간인,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이 파견 검사들이 복귀한다고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못한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과거에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들이 해댄 것처럼 정말 집요하게 회의 협박,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내고 또 연합파티로, 술파티로 이렇게 회의했던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검이 밝혔지만 저는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힘의원들이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이런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 검증이니 CCTV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구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전조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누가 뭐래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국민의 공직자 선출권을 빼앗은 정말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행정처장님 나오실 때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또 국민들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거예요. 소장님,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이 독립지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독립조사이자 또 정치인이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제편찬위원장이자 그러니까요. 또 특별재판부 부장이자 또 제 말씀 대법원장이자 해보세요. 맞죠? 예, 여러 가지 재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재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적어도 거기서 아까도 이제 위원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특정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김병로 가인 선생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시철 법무연수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관들도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교육을 할 때 판사들 여러분 대법원에서 1년에 수만 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데 원칙이 전압이다. 소부에서는 외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있어요? 알고 있고 실제 제가 강의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건도 일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도 가르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한테 사전질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법연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예, 아니요만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국제에 관련해서 제가 만났던 법관들은 가인 김병로 선생을 다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예? 저도 김병로 선생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분의 자세히 그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승만의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정면으로 맞서서 상권 분립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1952년에 이른바 발췌견을 했죠. 대통령 자기가 이승만이 직선제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다. 그때 국회에 나오셔서 김병로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김시철 원장님 아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승만 정권이 발췌결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리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소환 주장은 법률적 헌법에도 없는 규정이다. 무엇보다도 절차도 없다. 이렇게 해서 상권 분리 국회를 지켜냈고 그 후에 2년 후에 또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4.4.5입 개헌을 했습니다. 그때 김명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처장님도 아세요? 저도 책은 읽어봤지만 말씀 주십시오. 그때 그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병로 4.4.5입 개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보세요. 수학에는 애누리가 없다. 4.4.5입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어요. 저는 김병로 선생님 지금 살아오셔서 처장님이나 법관님들 보고 나면 정말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했을 때도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원장님이 했습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이 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대법원장님과 여러 대법관들의 뜻을 제가 처장님 잠깐 계세요. 예. 지금 처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대법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오전에 계셨는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셨습니까? 김병로 대법원장이 오면 정말 통탄을 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법권을 지키고 상권 분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헌법주의자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독립투사였고 뭐 현찬위원장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관례 유신 이후에 관례가 나오시는 관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관례를 따른다면 처음 나오신 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따라야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 법원행정처장님이 원칙이 전압이고 외가 소부다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조직부 7조 해석을 보니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수만 건의 사건을 99.9%는 소부에서 하고 1년에 법원에서 벌어진 거 보니까 1년에 2건 만에 5건 정도는 전압에서 하는데 5번은 하는데 그러면 원칙이 어디 갔습니까? 잠깐 한인석 교수님 이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교수님. 네, 한인섭입니다. 교수님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명로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명로 대법원장님은 헌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서 대법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헌법을 지키기 노력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병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제의 입장을 유지했지만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직접 할 때는 헌법 해석의 이름으로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국회 증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1952년에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개헌에 반대하니까 정치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김병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정인으로 모셔서 선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고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절차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국회의원 소환운동의 열기를 싹 없애버리고 헌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4.5 개헌에 대한 것을 아까 보여주셨듯이 국회에 와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헌법을 파괴하는 굉장히 부당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법원장의 의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의사에서 볼 때 4.4.5 개헌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러겠습니다. 저는 12월 3일의 국면은 모두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국회는 잘 입증했고 행정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잘못이고, 아까 법관 서부지법 침탈에 대하여 지금 대법원에서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표현한 게 맞는데 그 정도의 침탈을 당하면 대법원장 현장을 바로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 직원들과 법관들을 격려하고 흔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1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는 움직였고 움직여야 됐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우리 한인섭 평론이 앞으로 좀 나와 계시고요. 그 사이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조희대 대법원이 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가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들 많이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9월에 실시한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몇 점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순위만 말씀드리면 전체 국가기관 주요 국가기관 중에서 검찰 다음으로 불신이 높습니다. 9월 말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중에 6명입니다. 60%. 또 내란 전단 재판부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입니다. 왜 이렇게 대법원이 사법부가 불신의 늪에 빠진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의 늪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선 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참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정말 딱하답니다. 법원에서 전압이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4,000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소부에서 받았고 그중에 2번만 딱 전압으로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원칙이고 왜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참 딱하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저도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원 공무원 노조와 법원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이 너무도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 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어 있다.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을 닮아가고 있다. 법원장들 앞서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지하기를 바란다. 저는 참 법원에도 이렇게 정신이 제대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처장님, 예. 오늘 그 긴급 서면질에서 보니까 22쪽을 보니까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도 소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심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까? 예. 확인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확인 다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보니까 이렇게 2018년 9월 달에 배당이 됐고 10월 19일 날 주심 대법관이 지정이 됐고요. 넉 달 후에 전압으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소부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하고 전압 기일을 좀 빨리 잡는 것. 여기에 보면 소부를 거치지 않는 사건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여기 소부를 거치지 않는 사건을 좀 내놔 보세요. 예, 그래서 그거 사건하고 이거 소부를 안 거친 겁니까? 소부를 거친 게 아니라 이제 전압을 좀 늦게 넣었을 뿐이지만 아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십시오. 소부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소부를 거치지 않고 왜 또 긴급 현안 질문? 더군다나 이거는 처장님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비서실과 함께 직접 작성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다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압에서 심리한 사건들이 몇 개 더 있다를 말씀해서 일단 국정원 수업을 거친 후에 무려 넉 달, 5달 후에 전압 지정됐습니다. 해를 넘겨가지고. 소부를 근데 이렇게 말씀을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 사건하고 그 사건 차이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바로 소부를 전압을 했다는 그 좀 빠른 신속성에 좀 차별화가 있는 거고, 그 사건은 한참 뒤에 이제 전압을 넣었다는 것이지 소부를 그냥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아같이 김기표 의원 말씀처럼 솔직히 국민께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 같다가 계속 하시니까 구차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탁해요. 우리 처장님 인품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저 수십 년간 봐왔지만 진짜 인품 훌륭하시고 움직이는 판례라고 할 정도로 법전이라고 할 정도로 실력도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예? 한인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오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질의응답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우리 헌법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조항을 놓고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문을 사법권은 법관과 법원의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는 사법부를 침범하지 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요. 사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법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요. 그다음 우리 헌법 제7조에 가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다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사법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법관들은 뭐냐면 국민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봉사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인데 봉사와 책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법부가 주권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봉사하는 자리고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오늘 많은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법관윤리 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거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월 1일에 그 판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요. 그러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진다는 그 자세에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종류의 출석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너무 낡은 관념이에요. 좀 요즘에 모든 공직자들이 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류의 자세로 보면 저는 법원이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좁은 성체를 내려놓아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답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또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오늘 5월 1일 판결이 국민에게 4월 4일 날 헌재의 결정은 온 국민들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5월 1일 결정은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문제가 있었다. 국민을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반성한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 이야기 안 나와요. 난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에 좀 수십 년 동안 과정에 종사했는데 그때 볼 때마다 법원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법원의 개혁안을 내부에서 내놓으면 늘 대법관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확보할까에 그걸 딱 기본으로 내놓고 그다음 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의 답변이 75평을 유지해야 되겠다. 1억 4천원, 1조 4천원이 든다. 75평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한 20평대로 가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고 75평이 필요했던 것은 많은 문헌 자료가 있어 그런데 저 법전이고 판례고 다 전자화돼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앞으로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20평에서 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감동을 좀 주십시오. 감동을. 지금 계속 방어만 하고 있잖아요. 방어하는데 방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감동을 줘야 되고 사법부가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의 바람이 활짝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바람을 느끼면서 국민의 고충을 호흡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하는 그 계획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계속 기득권을 수구하고 방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는 21세기에 우리가 필요한 국민주권의 사법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합니다.